미네소타주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고 지난달 뉴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뉴욕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시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봉쇄 대신 부스터샷 접종을 최우선 순위에 놨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출현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알리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이 없고 지난달 뉴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보건부는 최근 뉴욕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 남성 주민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에 사는 이 남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지난달 22일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24일 검사를 받은 결과 2주 공중보건연구소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판정됐습니다. AFP 통신은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백신 접종을 마친 남성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확진자는 경미한 증상을 보인 뒤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1일 뉴욕 제비치 센터에서 열린 아니메 NYC 2021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민이 첫 오미크론 확진자로 밝혀진 데 이어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네소타주 보건부는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뉴욕시의 연구자들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뉴욕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시는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뉴욕시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경고하고 지난달 애니메 NYC 행사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오늘 트위터 배포 성명에서 미네소타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거론하고 우리 도시에 변이 지역사회 확산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디오 시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물론 제비치 센터 행사 조직자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시 검사, 추적 당국이 행사 참석자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애니메 NYC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특히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즉각 검사를 받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뉴요커가 백신을 맞고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도시가 최종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며 앞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뉴욕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 대신 부스터샷 접종을 최우선 순위에 놨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국립보건원 연설에서 새 계획은 봉쇄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침은 우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미국의 현재 백신 미접종 성인의 수는 4,3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설득해 접종률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접종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촉구하는 것이 방역막 강화에 한층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층인 63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접종 독려를 위한 직접 접촉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학교를 위한 별도의 방역 지침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가정에서 손쉬운 자가진단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학교와 요양원, 감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추가 여행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한정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조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3월 하순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모더나도 2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마이클 돌스턴 최고 과학 책임자는 오늘자 일본 TV 도쿄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등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백신에 따른 면역 반응 회피, 감염력이 높은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연구소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며 필요하면 100일 후에는 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백신의 데이터를 3월 중에 당국에 제출하고 바로 승인받는다면 3월 하순에는 공급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2분기에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사장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을 포함한 최대 4개의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 승인 신청을 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에 특화된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3월 전에는 없고 2분기나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에 얼마나 큰 효과 저하를 일으킬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면서도 기본 백신들이 최소한 확산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이 보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부스터샷을 맞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정한 변이를 겨냥해 제조되지 않은 백신이라도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변이에도 파급적인 보호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3가지 백신 중 하나를 추가 접종하면 항체 수치가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오미크론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없는데도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특정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다면 지금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형된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백신이 필요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고 그것은 백신 제조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알리는 청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아직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오미크론의 등장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임상유행병학자 칼 로터바우 교수의 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터바우 교수는 독일의 차기 보건부 장관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터바우 교수는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비교적 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 진화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며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감염을 시키기에 최적화된 모양이지만 덜 치명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될 가능성은 낮지만 감기처럼 가벼운 바이러스로 바뀌고 위험도가 낮아질 거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중론자들은 오미크론 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는데 적어도 2주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오미크론이 최초로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료진들은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두통이나 피로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의학협회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는 오늘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셧다운 고비는 다행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처리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늘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지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원은 곧 지출안을 상원으로 넘길 전망이지만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내일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문제 삼으며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양당이 오미크론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며 의회는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낙태를 제한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 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를 제한하거나 관련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 세 자리를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그 누구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 권한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대법관들 모두 임신 22에서 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규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에 대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 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공동 발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메이지 히로노 의원 등 상원 의원 3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이 법안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를 원하는 조지아 주민은 의원실에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와 정재계 관계자를 만난 후 법안 공동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달 22일 애틀랜타 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방한은 성공적이었고 비무장지대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반도의 역사를 배웠다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 일정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나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선거가 언제 치러지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한인회 웹사이트에 링크된 토론회 영상은 오늘 오후까지 조회수가 15회에 불과해 관계자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선관위는 부족한 예산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경선이 있을 거란 예상을 못하고 기존 3만 달러였던 후보자 공탁금을 2만 달러로 낮췄고 그나마 $10,000는 선거 후 돌려주기로 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만 달러뿐입니다. 선관위는 5곳의 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인력 등 인건비가 필요해 홍보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약정된 선거 자금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넘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쪽 후보가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선관위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지면을 빌어서 지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한인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후보자 진영에서 동원한 인원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는 오는 9일 뉴저지 한인회관과 H마트 리츠필드, 포트리, 리틀페리, 에디슨점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27일 마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초기 집계 건수가 22만 2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청구 건수보다는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 24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1969년 이래 최저치였던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초기 집계 19만 9천 건에서 19만 4천 건으로 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 주간 실업수당 수치를 역사적인 일자리 회복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750건으로 2020년 3월 14일 22만 5,500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H-1B 비자 노동자가 총 46만 7,50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51만 1,500명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폭의 감소라고 전했습니다. 2011년 27만 8,300명 수준이었던 H-1B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와 2019년 55만 2,100명까지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또 사무실 재개 후에도 적체된 신청 건수로 인해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식당 5개 영업시설에서 프로판 히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스 파워스 뉴욕시 의원은 최근 식당 5개 시설에서 프로판 히터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스 시의원은 팬데믹 기간 5개 영업은 지역 식당을 지원하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조치 중 하나였다며 특히 추운 겨울에 프로판 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이러한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또다시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지역 식당을 지원하고 뉴요커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3회 20일 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 26일까지입니다. 장학금 신청자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 신청서와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와 추천서, 부모 세금 보고서 등과 함께 재단 사무실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재단은 올해 및 지난해 뉴욕 일원 타 한인단체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저녁부터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